3월 26일 월요일 CBS 매거진 시작합니다. 6월 지방선거, 광주시장 선거, 지방분권시대, 지방정부시대, 그 권한과 책임이 훨씬 더 막강해질 텐데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CBS 매거진에서는 광주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집중 점검하는 시간 갖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민주당 AB 후보로 등록했죠. 전 광산구청장입니다. 민영배 후보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CBS 매거진에서 광주시장 후보들 집중 점검하는 시간인데 첫 번째로 나오셨습니다. 떨리네요. 예. 그리고 지난 7일 광주시장 후보로 나오면서 지금 구청장직을 사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되게 오랫동안 광산구청장으로 계시면서 애정도 많으셨을 텐데, 예. 뭐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구청장 8년 했는데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8년의 모든 시간이 다 영광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0년에 정치 초년생으로 이제 구청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특별하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이 돼요. 네. 어떤 것들은 정말 과분한 칭찬도 받았고 또 어떤 것들은 아쉽다. 뭐 심지어는 또 비난을 받을 때도 있었죠. 네. 되게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광산구청이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바뀐 방향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는 그런 자료들, 지표들이 많이 나와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난이든 성과든 영광이든 모든 것들이 다 저한테는 특별한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함께 해주셨던 우리 광산의 시민 여러분 그리고 특히 직원분들 제가 좀 많이 닥달을 하고 그랬는데요.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뭐 갑자기 또 아침에 일어나셔서 광산구청이 있는 이게 송정리 쪽으로 갑자기 이렇게 출근하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출근을 안 된다는 것이 조금 이제 그런 하는 허전함 같은 게 있는데 바로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이 돼서 긴장감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정도까지는 아직 그런 실수까지는 안 했습니다. 저희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광산구청 지금 공무원분들은 민영배 청장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다 다르겠죠. 네. 다 다르겠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정말 이렇게 마치 팬처럼 그렇게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아이고 그냥 딱딱하고 좀 일을 좀 많이 시켰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제 방식이나 원칙 광산구청의 수행 과정에서 자신과 좀 맞지 않아서 또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겠죠. 아파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다가 공무원분들에게 사회운동가 같은 문제의식과 정치인 같은 조정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부탁했다고 해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행정관리인이더라고요. 관리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시대에는 이 자치분권의 시대, 이 민주주의 시대에는 국민 그러니까 통치 대상으로서의 국민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자기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가고 집행하는 계획하고 집행하는 이런 시민이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혹은 상대하는 그런 존재라면 공직이 예전처럼 행정관리자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앞으로 행정관리자 역할은 3분의 1만 하십시오. 3분의 1은 마치 정치인이 하듯이 갈등을 조정하고 자원을 적절하게 동원해서 배분하고 이런 역할을 하십시오. 그리고 3분의 1은 사회운동가들처럼 하십시오.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민운동하듯이.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했더니 저한테 뭐 행정을 시민운동처럼 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뭐 비판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걸 비판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칭찬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향이 옳았고. 그래서 제가 공무원이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 구의 공직자들을 공무활동가 이렇게 공무활동가. 예. 네. 그래서 뭐 민영배 후보님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민영배 후보가 광주시장이 된다면 광주시도 많이 변할 것 같다. 이게 뭐 찬반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광산구와 같이 굉장히 혁신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도 있는 반면에 여기에 같이 함께 하지 못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같이 함께 하지 못하는 이라는 말은 이제 저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데요. 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공직자들이 다 자질이 있어요. 문제는 그동안의 이 습벽 혹은 이 전통, 문화 이런 데 변화를 혹은 혁신을 향한 그런 에너지를 발견해내고 발굴해내고 이걸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행위로 이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거는 리더가 네. 방향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추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일부 제가 이제 시장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 구청의 직원들 중에서 어디 한번 시청 직원들 한번 고생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랬지요. 고생?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생만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일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태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뭐 그런 정도 가지고 공직자들이 충분히 소화해내고요. 네, 물론입니다. 특히 네. 저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공직자들 특히 일부 공직자들은 너무 노동시간이 지나치게 깁니다. 네. 정말로 공직자분들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저녁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일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책상에 앉아있으면 책상에서 머리가 돌아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좀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입한 제도들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그러니까요. 없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8년 동안 이런 공직사회 변화, 혁신을 많이 요구하시고 먼저 앞장서서 준비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 예. 나오실 때 광산구청에 계신 공직자분들이 좀 변화가 돼 있다. 뭐 그런 걸 좀 느끼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되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할 거 아닙니까? 네. 5%에서 10% 정도 바뀐 것 같다. 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은 아닙니다. 뭐 20%좀 바뀌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고, 네. 절반은 바뀌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고, 예, 뭐 완벽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꽤 충격이었고 이 큰 변화였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 욕심으로는 그렇게 뭐 딱 양에 차지는 않죠. 뭐 이렇게 산뜻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고 본인 스스로 뭐 변화하지 않았다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많이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느낌은 확실히 네, 좀 느낌은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좀 우리가 좀 바뀌었다. 그리고 네. 어떤 직원들은 되게 자부심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어디 가서 광산구에 근무한다 그러면 이렇게 뭐 아는 척 해주고 이런 분들 좀 있고 그 광산구에서 왔느냐 이제 특히 전국적인 행사 이런 데 가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들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역에서 마을 활동하시는 분들이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예. 광산구청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대목은 확실히 좀 다른 지역보다는 달라졌을 겁니다. 얘가 사례를 들 수 있는데요. 처음에 강원태 시장님 계실 때인데 마을 공동체 운동하는 분들에게 이 공모 사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절반 이상을 광산구가 쓸었어요. 네. 저희들은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자 제도를 바꿨습니다. 특정 구에 네. 한꺼번에 쏠리지 않도록. 그런 경험이 있어서 특히 마을 활동가 분들은 그런 네. 말씀들 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광산 이야기도 그만하고 예. 네.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예비후보 등록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침 인사도 시작을 하셨다. 21일부터 시작한 걸로 지금 자료에 나오는데 지금 하루하루 일정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지난주부터 아침 7시 반이 되면 그 큰 사거리들 있지 않습니까? 출근 인사. 예, 네. 이른바 출근 인사를 합니다. 그 피켓을 하나 이렇게 몸에 부착하고 네. 출근 인사를 합니다. 낮에는 뭐 중요한 행사나 그 주로 시민들의 삶의 현장 네. 이런 곳을 좀 다니면서 시민들 직접 만나는 그런 일정을 주로 하고요. 예. 저녁 때는 이제 요즘 계속 이제 저희 정책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다듬고 같이 우리 토론하고 동지들과 이제 논의하고 되게 그런 시간으로 갑니다. 뭐 하루가 정말 빠듯하게 돌아가시겠네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네. 시간이 절대 부족한. 특히 근데 요즘에는 금호타이어 문제를 네, 풀어가는 게 네. 지역사회에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요. 네. 다들 일자리 하는데요. 일자리를 지키는 게 뭐 이따 그런 말씀들이 네,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자리를 지키는 게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호타이어를 정상화하는 것은
일자리 지키는 데 있어서 지금 광주의 가장 큰 중요한 과제이고 현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근래에는 그 금타의 일자리 지키기, 즉 금타 정상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쪽에 시간을 꽤 보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좀 많이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금호타이어 문제가 뭐 후보님도 잘 아시겠지만 더블스타 회장이 와서 뭐 기자회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뭐 채권단이죠. 산업은행 총재가 뭐 광주까지 내려오고 일반직 노조는 뭐 해외 매각 찬성이다. 뭐 생산직 노조는 반대다. 지금 한치 앞을 예측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대로 두면 법정 관리로 갈 것 같은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정말 쉽지 않은 문제고 저도 근래 한 며칠간은 계속 이 문제에 많이 매달렸습니다. 많이 매달렸는데 저는 해외 매각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해외 매각이라는 표현이 이제 거북스러웠던지 근래에는 외자 유치로 바뀌었더라고요. 해외 자본 유치. 외자 유치로 바뀌었죠. 되게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지난 우리 그 경제사에서의 경험 때문이죠. 기술 유출도 기술 유출이지만 이른바 먹튀 때문에 그런 거죠. 많이 당했잖아요. 쌍용에서 또 지금 뭐 당장 군산에 이루어진 GM에서 산업은행이 지금 그럴 일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믿으라는 건데요. 왜 저는 이 대목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냐면 금호타이어 노사가 자구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채권단, 산업은행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건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대략 500억 정도를 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그리고 그런데 이거를 아니다 한 1200억 정도를 절감해라. 그러니까 이제 더 강한 구조 조정을 요구를 한 거예요. 그렇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저는 그러면 법정 관리로 가면 회사가 어려워질 게 뻔한데 일부에서는 법정 관리 하자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법정 관리 가면 우선 자산 가치가 뚝 떨어지면서 나중에 이 기업을 먹으려고 하는 쪽에서는 유리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이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질 것은 물론이고 특히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을 심각하게 경험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 해외 매각 안 된다. 법정 관리도 아니다 그러면 제3의 대안이 나와야죠. 저는 산업은행이 이 대안 마련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더블스타에 매각하는 같은 조건이라면 국내 기업이 이걸 인수할 수 있으면 제일 좋다고 봅니다. 이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업이 있다는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적어도 그런 의지가 있는 기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기업들이 이렇게 노조와 채권단과 혹은 사측과 노조와 이 3자가 맞물려가지고 팽팽한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해보려고 나설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더블스타하고의 매각 과정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산업은행은 그런 인수 의사가 있는 국내 기업 없다. 어제도 그렇게 얘기하고 없다고 계속합니다. 오늘도 합니다. 아무도 우리한테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누가 그 의지를 드러내겠어요? 쉽지 않죠? 오히려 그래서 저는 사는 쪽에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런 질의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방송에 제가 생방송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국내 기업이 있다면 협상할 의지가 있는 거냐? 저는 지금 당장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더블스타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왜 그런 의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얼굴이 나타난다면 왜 찾으려고 하지 않느냐. 왜 산업은행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느냐. 왜 구체적으로 찾으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해외 자본 유치라는 명분으로 해서 이걸 정상화시켜서 여기까지 해왔는데 이 상태에서 중단을 하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사는 쪽도 이해는 돼요. 그런데 정말 좋은 방법이 뭐냐. 특히 금호타이어는 현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은 없다. 해외 매각 안 된다고 하는 게 기본적인 기조였단 말입니다. 당시에 금호타이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러면 지금 그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집권을 한 지 1년 가까이 돼가는데 이 문제를 아주 전향적으로 그 당시의 원칙에 따라서 이 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산업은행이 누굽니까? 정부예요. 산업은행. 그러니까요. 그러면 산업은행은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하나는
국내 기업을 적극적으로 찾아봤는가? 네. 찾을 의지가 있는가? 두 번째는 그런 국내 기업이 나타나면 협상할 의지가 있는가? 이거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나 네. 노조나 이런 쪽에서도 오늘도 노조에서 보니까 그 대책위에서 보니까 청와대인가 어디 국회인가 가서 이렇게 네. 기자회견하면서 그 기자회견문에 그런 요청이 있더라고요. 예. 저는 이 부분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한다면 사안이 적극적으로 안 나서면 지역사회가 이렇게 그런 운동을 펼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안을 찾자. 대안을 찾자. 해외 매각이 아닌 대안을 찾자. 대안을 찾자. 이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정부는 산업은행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의무가 있죠. 네. 특히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일종의 약속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저도 궁금한 게 지금 산업은행이 어떻게 보면 국책은행인데 이 정부하고 정부죠, 정부. 예, 정부죠. 사실 이게 논의 없이 이렇게 법정 관리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나? 이런 제가 궁금증이 거기까지는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부에서는 법정 관리가 오히려 차라리 깔끔하게 뭐 지금 중국 공장 문제 이런 걸 정의하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금호 경영진도 잠깐 봤는데요. 네. 금호 쪽에서는 일반직이 지금 해외 자본 유치를 찬성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법정 관리로 갔을 때 이 회사가 망가질 것이고 그러니까요. 심각한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거라는 것 법정 때문에 관리가 하면 더 힘들어질 거니까 뭐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있죠. 네. 안 되면 이거라도 받자 하는 거지 그게 최선이어서 받자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오늘 민영배 후보님께서 이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산업은행에 두 가지 제안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산업은행 측에서 좀 신속한 정확한 답변이 있기를 좀 기대하고요. 뭐 광주시장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민영배 후보님 광주시장 왜 하려고 하십니까? 광산을 바꿨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혁신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당시에 문재인 비서실장 모시고 네. 한 2년여 국정 경험을 했죠. 그리고 광산구청장으로 8년간 했는데 해보니까 네. 바뀌고 혁신이 가능하고 성과가 있고 광주도 그렇게 좀 해보고 싶습니다. 광산에서 했던 것들 중에 정부 정책으로 전국적으로 보편화된 것도 있고 네. 또 광주에 적용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고 또 새로운 시도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중앙의 경험과 풀뿌리 잔치장의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다면 광주시를 세계적으로 좀 당당하고 품격 있는 그러면서도 이 부강하고 네. 좀 광주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인터뷰 중에 아주 기억나는 문구가 있습니다. 광주에는 멋진 선출직 정치인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동안 광주시에 여러 유형의 출신의 배경을 가진 분들, 여러 배경을 가진 분들이 시장을 하셨습니다. 관료 출신도 하셨고, 이른바 장관이라신 분들, 국회의원을 오래 하신 분, 삼성 국회의원 출신, 이런 분들도 하고 심지어 시민운동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광주의 어떤 새로운 변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화적으로 품격 있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그래서 자기 삶이 자유롭고 좀 풍성한 그런 시민들이 자랑스럽게 광주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광주라고 광주시장을 모셨다고 그렇게 하는 우리 분들이, 시장을 좀 자랑스러워할 만한 네, 그런 분들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는 시장을 별로 자랑스러워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 뭐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아니 정말 그리고 거기다가 광주시장 정도 되면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서 네. 발언할 수 있어야 되고 민영배 후보님 벌써 1부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 계속 말씀 듣겠습니다. CBS 매거진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CBS CBS 매거진 2부 시작합니다. 네, 1부에 이어서 민영배 광주시장 예비 후보와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광주시장에 나가려는 이유, 광산에서 만들었던 뭐 참여의 모범, 자치의 모범 이런 거를 광주에 그리고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으시네요. 예, 혁신적인 성과들을 광주에서 보편화시키고 전국적으로 적용해보고 싶은 그런
네. 지금 뭐 공약 발표를 매일 조금씩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민영배 청장이 그리고 있는 광주 뭐 공약 중심으로 조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 광주공화국의 상상력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말씀을 다 해달라는 말씀인가요? 9가지를 다? 아니 그냥 광주공화국 이야기부터 좀 먼저 해주세요. 광주공화국. 네. 광주공화국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 표현을 하자면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자치분권 국가에 그 자치분권을 주도하는 각 지역들. 네.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자치분권을 하면 대한민국에도 좋고 광주에도 좋다. 네. 지역에도 좋다는 겁니다. 그거를 광주공화국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말에 담았고요. 그래서 이 광주공화국에서는 제가 2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나는 광주 시민 전체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죠. 전체를 놓고 보면 광주가 좀 공정하고 부강한 도시면 좋겠다. 2번째는 이런 광주에 살고 있는 개인, 시민, 개개인이 스스로 자기 삶을 서로 돌봐주고 스스로를 키워가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나를 키우는 광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걸 합하면 이제 공정하고 부강한 도시, 나를 키우는 광주. 광주공화국의 상상력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메인 슬로건이죠. 광주공화국의 상상력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광주공화국. 뭐 이 메인 슬로건으로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파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좋습니다. 근데 공화국 그러니까 엉뚱하게 뭐 일베나 뭐 조갑제 TV 이런 데서 막 비난을 하고 뭐 이상한 게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던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 또 지난 1년 전에 촛불혁명 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했잖아요. 그 바로 공화국입니다. 공화국은 아시는 것처럼 군주정에서 공화국으로 바뀌는 것은 인류의 정치 발전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이거든요. 그것이 광주에서 대구에서 부산에서 다들 지역이 그런 어떤 높은 수준의 자치분권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그걸 담았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무슨 이걸 놓고 뭐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 뭐 공산주의니만이 뭐 이렇게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던데 일베가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던데 좀 거친 표현입니다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헌법 1조가 연방정부에 준하는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민주공화국이던데 그 공화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의 리퍼블릭이잖아요. 더불어 같이 사는 민주주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눈에 띄는 공약이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화폐를 도입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대개 한 나라 단위로 혹은 몇 개 나라가 연합해서 자유시장 경쟁 체제의 이 교환 수단으로서 화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교환 수단이면 좋은데 이게 그 자체로 가치를 증식하는 화폐 가치가 이제 등장해서 이 화폐가 지금 시장 경제에서 작동되는 방식으로 하면 예를 들면 굉장히 이 심각한 경쟁을 이렇게 통해서만 가치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특히 지역사회에서 보면 지역사회 여러 자원들, 화폐가 아닌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화폐를 통해서 이 외부로 유출을 시켜가는 거거든요. 그런 수단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화폐 자본주의 이런 말이 나올 정도가 됐는데 지역 내의 자산을 지역 내에서 순환시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여기서는 특히 이제 재능이나 이런 물품들이 꼭 화폐의 형태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지폐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물건들이나 재능이 지역 화폐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역 화폐가 지역 내에서 가치를 생산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화폐로 물건 재화와 이 재능까지도 전환시켜서 경제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지역 내에서 그렇게 돌면 국내 전체를 보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적어도 지역에서 필요한 자원의 순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고 이미 세계적으로 수많은 지역화폐가 등장했고 그러니까요. 광산에서도 뭐 수완푸마시 그렇습니다. 수완푸마시라고 하는 그 숨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서 그런 화폐를 이용하고 있는데
대개들 좋아라고 하십니다. 물론 한계가 많이 있어서 이거는 잘 운영하고 특히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 우리 이제 광주 경신을 지역 화폐로 이거는 말씀드린 함께 대로 네, 공동체 뭐 공동체 우리가 대한 경제, 공유 경제 뭐 예.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예. 나중에 좀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영배 후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지방 분권의 전도사를 자임하면서 뭐 지방자치, 지방 분권을 위해서 많이 애쓰셨는데요. 이번에 사실 광주시장에 나오면서도 어떻게 보면 핵심 가치를 지방 분권 예, 거기에 두고 있지 정확하게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자치가 진보라고 자각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제 이건 광주를 위해서 쓰고 싶다. 예.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지금 뭐 개헌안을 오늘 대통령이 발의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방 돼야죠.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자유한국당이죠. 네. 여기서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열망은 매우 높습니다. 저희들은 온전하게 되지 않으면 자치분권 개헌이라도 해야 된다고 해서 지난 한 2년 동안은 계속 저희 지자체장들이 모여서 그런 네. 논의를 해왔는데요. 돼야죠. 그런데 전망이 그렇게 박지 박지는 않죠.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잔뜩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이 연방제 수준의 버금가는 지방자치, 지방분권. 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실현해 나갈까? 이런 기대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칫 혹시 이 개헌안이 부결되면 어떨까 하는 이런 걱정이 있어서. 지금으로 보면 전망이 밝지 않죠.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반드시 이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른바 선진국가 혹은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 나라치고 분권화가 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기 문제를 스스로 풀어나가는 자치분권 공화국 형태가 이를테면 사회적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 일본에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자치분권을 통해서 이 사회적 성장, 특히 경제적 성장의 침체기, 위기를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철학으로서의 자치인데요. 네. 내가 누군가에서 통치의 대상이 되는 것과 네. 내 스스로 내 문제를 함께 어울려서 풀어가는 삶은 전혀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인 사회에서의 개인의 삶은 형식적으로 아무리 자유로운 것 같아도 내면에서부터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에서부터 자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치는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자유거든요. 네. 나는 누구의 통치 대상이 아니고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꾸려간다. 이게 보장되어 있는 사회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른바 이 선진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네. 선진국가라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곳의 큰 차이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 말씀하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 국가라고 할까?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제목이 있다고 봐요. 실용적으로도 우리 사회의 성장을 가능하게 해주고 네. 저는 우리 사회의 침체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지금 자치분권이라고 봐요. 철학적으로도 그리고 자기 마음의 그 자유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네. 자치와 통치의 대상은 전혀 다른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것은 미래로 가는 길이에요. 이게 본인의 권한을 국회와 나누고 싶지 않고 지방과 나누고 싶은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헌 논의의 그 핵심적인 제가 볼 때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력을 네. 청와대 권력을 국회로, 대통령 권력 네. 국회로 가져오라. 이거는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일종의 있는 거죠. 과두정 같은 거예요. 진정한 자치분권 개헌은 뭐냐? 중앙에 있는 국회와 청와대에 있는 권력을 지역과 시민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청와대에서 내놓은 그 개헌안에 보면 시민권, 네. 기본권 분야가 네.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죠. 개헌은 그렇게 가야 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하면 요즘 다녀보니까 다들 문재인 마케팅을 많이 하던데요. 네. 예. 뭐 근데 이건 또 안 해요. 잘 보니까 그냥 내가 문재인 대통령 뭔 관계다 이것만 하지. 이 아니 자치분권 근데 가치를 민영배 후보님 문재인 마케팅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잖아요. 저는 지금까지는 선언했습니다. 자, 문재인 마케팅 이른바 이 신인들이나 또는
좀 인지도가 낮은 그런 정치인들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네. 대통령과 가깝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장관을 지내고 국회의원을 지내고 뭐 이른바 대통령 권력, 국회 권력에 가까이 있었던 분들이 굳이 대통령을 들고 나오면 저는 그것은 자신의 빈곤을 드러내는 거 아닌가 이런 뭐 생각이 좀 들었어요. 특정 후보 생각이 확 나는데. 아니 뭐 그런 건 맥락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거기다가 저는 아니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인데 예. 제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제가 이제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올 초에 이제 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허남특위 위원장을 받았다가 그러셨잖아요. 제가 그때 문재인 마케팅 않겠다 선언하면서 그냥 반납해버렸는데 아, 반납하셨어요? 예, 네.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걸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시민의 대통령이고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게 왠지 좀 나서지 않아서 저는 뭐 현수막이나 제 명함이나 이런데 어떤 곳에도 그걸 걸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임시정부라고 표현하는 저희 캠프 네. 이 캠프는 그 광주공화국의 임시정부가 지금 캠프군요. 그렇죠. 그 캠프에는 이제 그런 사진을 한두 장 걸어놓긴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대통령을 마케팅한다. 이건 왠지 좀 자기 빈곤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 가치와 이념과 이 나라에 가려고 하는 방향과 이런 점에서는 저는 명백하게 같이 갑니다. 그리고 굳이 인연이나 재료로 따지자면 광주에서는 그래도 또 저만큼 네. 재료가 풍부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이 가능하면 좀 뭐 자신감의 표현이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경선 뭐 뜨겁고 치열한데요. 예. 지금 7명의 후보가 지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금 민주당 중앙당에서는 뭐 지금 이게 결정된 건지 모르겠는데 컷오프를 하고 뭐 경선을 하겠다. 이게 결정됐습니까? 지금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조만간 예. 그런 룰을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결선 투표를 이미 제안을 네. 했고 또 어제는 윤장현 시장님을 비롯해서 최영호 후보, 강기정 후보, 민영배 후보 이렇게 네 사람이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네. 보십시오. 광주가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곳과 달리 경쟁이 치열하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좋은 시장을 뽑을 수 있는 기회란 얘기입니다. 그럼 당이 시민들에게 어떤 후보가 여러분들 마음에 드십니까? 하고 후보들이 자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예. 또 후보들 간에 서로 또 시민들이 후보를 검증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를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네. 권리를 보장해주고 그걸 또 확대시켜줘야죠. 그런데 한번 그냥 컷오프해서 원샷에 봐버리겠다. 후보를 결정해버렸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는 중앙당이 얘기입니까? 하려고 하는 건데 7명의 후보 중에 뭐 면접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2-3명으로 압축을 하고 네. 그 사람 2-3명을 가지고 그냥 뭐 여론조사든 경선을 치러서 후보를 정하겠다 뭐 이런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경선 방식은 정해졌습니다. 50대 50으로 해서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일반 50? 시민조사 50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 2명일지 3명일지 4명일지 모르겠지만 민영비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순서를. 저는 결선 투표를 가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1차 컷오프를 할 때 광주가 숫자가 많고 네. 또 광주시는 특별한 곳 아닙니까? 예. 특별하다는 것은 적어도 여기서는 예선이 본선처럼 돼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후보가 되면 시장이 거의 되는 거죠. 네. 되게 그렇게 전망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본선을 치르듯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컷오프를 가능한 숫자를 늘려서 하고 네. 1차 경선을 하고 네. 거기서 충분히 토론하고 상호 합의하고 그 다음에 2차 결선 투표를 해서 네. 충분히 시민들에게 우리가 선택할 권한을 폭을 넓혀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겠다고 하니까 어제 저희들이 그렇게 네. 지금 이제 결선 투표를 하자는 거는 1위 후보가 1차 결선 투표에서 투표는 가령 3명이나 4명이 네. 예, 경선을 하면 1위가 50% 이상 과반 이상을 넘지 획득을 않으면. 하면 안 그러면 1위와 2위가 다시 투표를 한번 하잖아요. 결선 투표를 하자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지지자가 통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본선에 그런 효과가 있고 네. 광주에서는 이미
예선을 치르는 것이 본선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남북 정상회담 전에 모든 절차를 끝내겠다. 이것 때문에 조급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아니 5월 초순이나 중순쯤 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런데 왜 중앙당에서 이렇게 민주당 경선을 빨리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남북 정상회담 전에 뭐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광주시장 경선이 좀 과열되고 시끄럽다. 이러기 때문에 뭐 전체 경선에 차질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그 말씀에 대해서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뭐가 시끄럽습니까 지금? 뭐가 과열입니까? 이게 지금 뭐 중앙당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있는 후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네. 수사 의뢰를 하는 것 이런 것은 시민의 권리로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건 그분의 문제죠. 네. 명부 유출이 됐다. 이건 명확하게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미 명부 유출이 됐으면 이 명부를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조건이 전혀 다른 상황에 출발을 하는데. 좀 여쭤보겠습니다. 당원 명부 유출이 지금 경찰 수사 결과 된 걸로 좀 확인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당 조사에서도 명부 유출이 된 것은 확인이 됐어요.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그리고 않았습니다. 특정 후보가 문자를 발송했잖아요. 그 명부와 그 싱크로율이 거의 뭐 명부와 이 문자 발송 대상자가 거의 일치한다고도 합니다. 그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제가 거기까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는 출발선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누구는 명부를 갖고 시작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경선 자체가 공정하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누구는 저 앞에 그러니까 문제지를 갖고 답안을 준비하고 갈 수 있고 예. 누구는 문제지를 보지도 못하고 시작하는 거리인데 이런 것은 이제 정확하게 당연히 밝혀져야 하고 그런 부분이 시끄럽다고 하면 그게 그럼 선거가 조용히 근데 이제 중앙당이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광주는 누가 돼도 우리 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니 좀 조용하게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들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분들이.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지금 전남지사 뭐 여기서 논의할 건 아니지만 뭐 아주 유력했던 이기 후보를 눌러 앉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남지사 어떤 후보는 사실 지역위원장 사퇴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받아주고 좀 원칙이 없어 보입니다. 아니 탈당도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탈당 전력을 감산을 하기로 했다. 그것도 할지 안 할지 뭐 그것도 예외 조항을 더 가지고 뭐 당에서 부른 경우는 뭐 예외로 한다 뭐 이런 걸 최고에 정할 수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당 지도부의 자의적 결정 폭을 넓혀놓은 겁니다. 이건 공정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앙집권적 사회에 중앙집권적 당 운영 방식이 갖고 있는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아니 중앙당에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결선 투표제 없이 컷오프하고 그냥 이렇게 경선을 마무리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그렇게 되면 하여튼 특단의 대응책을 찾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특단의 대응책. 예. 경선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렇게 관측들 하는데요. 저는 아직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몇 사람 만나서 이렇게 후보들끼리 만나서 얘기해보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이 상당히 설득력 있게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아는 것보다 굉장히 지금 민감하고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네요. 오늘 긴 시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민영배 후보님 좀 당당하게 본인의 소신 한 1분간 좀 피력해 주시죠. 예, 시민 여러분, 구청장을 하던 사람이 어떻게 시장을 하겠다는 거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로 말씀드립니다. 자치 현장의 혁신적인 성과와 경험 없이 광주시장 잘하기 힘듭니다. 그동안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장관 출신, 국회의원 출신, 심지어 시민운동가 출신까지 시장으로 선출해서 모셔봤습니다. 광주가 그런데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도,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시민들과 공감하면서 시민들의 요구를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아서 자치행정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혁신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시장 하나 바꿨더니 광주시가 확 달라졌네? 할 수 있는 사람이 시장으로 선출되기를 저는 시민들이 원한다고 봅니다. 광산을 바꿨습니다. 광주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 자신감으로 시민 여러분께 다가설 계획입니다.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요. 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민영비 후보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취재 현장의 뒷얘기를 모은 기자수첩 보내드립니다.